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와 시장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과 연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속에 한국 경제 또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요즘인데요. 커져가는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님과 함께 기업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담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런 삼중고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한번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삼중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삼고라고도 하는데 물가, 금리, 환율. 네.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말 어려운 과제고요. 이 전문가들의 판단도 어려운 것이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애로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핵심 역량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금융상의 애로, 그럼 예를 들면 또 한편에서는 수출 같으면은 어떤 수출 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면하고 있는 애로, 이런 것들에 단기적으로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 대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담아서 단기적으로 긴급 대응 플랜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 또 창업 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로의 진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역량을 다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는 채무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벌써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현안을 해결하고 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기벤처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규제 개혁, 이걸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사실 막중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각하는 규제와 관련해서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정의하라면 첫 번째는 가교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사례의 창출과 확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교의 역할이라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벤처 기업들, 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규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규제를 규제 당국에 가지고 가면 이 정부 기관에서 이 기업인들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가교라는 역할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례의 창출과 확산인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료와 관련한 것도 있고 2차 전지의 생산,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보자면 2차 전지에 관한 건데 지금 2차 전지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니까 좀 더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 2차 전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걸 재활용해서 그야말로 요즘 금값이 되고 있다는 리튬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생산에 꼭 필요한 2차 전지 재활용 재료, 예. 얘기가 바로 중기부가 규제를 풀어서 이게 가능한 얘기군요. 거기에서 사례가 나온 것이고요. 이 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 성장을 했고 네. 관련되는 민간 투자들도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이지만 청년의 채용이 일어나는데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 지급되고 요즘 지방에 있는 국가산단의 분양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여기는 완판 이런 신화를 벌써 만들어냈죠. 규제 혁신의 사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창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글로벌 규제자의 특구에서 태동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글로벌 규제자의 특구 이런 것을 국정과제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목소리를 정부 주요 부처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2차 전지 재활용에 관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규제를 협파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차관님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좀 남다른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그 VC 시장에서 그 민간의 역할을 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계획도 좀 규제 계획의 일환으로 좀 이렇게 이런 VC 역할을 더 키운다 이렇게 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 그러면은 모태펀드 역할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판단을 하려면 사실은 벤처 생태계라는 관점을 봐야 됩니다. 벤처 생태계는 벤처 기업과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가들 그리고 투자가들이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모태펀드가 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네. 모태펀드가 정부가 투자하는 하나의 출자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시했던 역할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드머니의 역할. 네, 두 번째는 민간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모태펀드의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이전을 보면 벤처펀드들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모태펀드가 기여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70% 이상이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민간 자본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 예.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의 규모를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모태펀드의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재정이라는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간 자본 시장의 여력,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얼마나 투자가 더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벤처 투자 시장에서 결성된 펀드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당분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모태펀드가 시드머니와 마중물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앞으로. 민간 자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 일단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은 없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태펀드가 만드는 펀드의 역할을 좀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창업 초기, 청년, 여성, 글로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모태펀드 예산이 좀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그 생기는 부작용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태펀드에 그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청년 사업가들, 여성 벤처 사업가들, 또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가지고 신청서를 잘 써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언제든지 모태펀드는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도 저는 좀 들립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들에서 열심히 투자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태펀드의 역할이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저는 또 이해하겠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자, 약간 좀 이제 그 유사한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미 연준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사실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이제 많이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유치에 애를 먹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좀 지원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중기부에서 실제로 이제 유니콘 사례 같은 거, 성과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좀 향후 또 구체적인 계획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창업이라는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창업한 사업체가 110만 개입니다. 110만 개? 네.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생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 숫자를 약 200만 개가 약간 안 되는 숫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약 1.4%, 한 2만 7천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창업 기업들이 국내에 있다. 이분들이 국내 시장을 목표로만 한다면 너무 과밀하다. 사업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창업이 나아갈 방향은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여건은 또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본 글로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 타겟을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그 스타트업 용어로 이렇게 본 글로벌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K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거를 저희 부가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글로벌 시장에 맞아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네트워킹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업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인데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면에서 부족한 우리 스타트업들의 약점들을 공공 차원에서 좀 보완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 그럼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협업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협업의 파트너들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테크 기업들하고 우리 그 본 글로벌하고 같이 예. 뭐 구글이나 아마존 앱 서비스 같은 기업들하고 이미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적절한 컨설팅을 해주고 판로를 열어주고 또 투자도 유치해 준다면 또 정부가 거기 우리 스타트업들의 사업화를 도와줄 수 있는 시드머니 같은 걸 제공을 해준다면 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향에서 우리의 대기업들도 이미 굉장한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우리 대기업들하고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레벨을 꼭 중기부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정부 부처들이 발굴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스타트업들한테 제외 공간을 개방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내용을 담았고 또 예를 들면 벤처 투자 회사에 해외 사무소가 있다면 거기가 약간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해준다면 창업 보육의 기능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킹도 상당히 좀 입체적이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더 진짜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 시장에서 성장할 만한 진정한 좀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뉴욕에서 열린 뭐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서밋 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외 VC와의 매칭 펀드 발표, 해외 VC와의 매칭 펀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벤처와 어떤 협업이 기대되는 부분들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서밋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글로벌 진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해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만나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외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를 했죠.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강연을 들으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 글로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거 자체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는 큰 도전이고 또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요. 네. 혹시 뭐 현지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매우 뜨거웠고요. 관심이 높았고 이미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 글로벌 수준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열기는 더 더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벤처 캐피탈과의 매칭 펀드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 모태펀드가 그동안에 5,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해외 벤처 캐피탈과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약 6.25조 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미 이 펀드 중에서 8,900억 원이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한테 투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투자한 이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그럼 우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겠죠. 예. 팔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사실은 이 해외 벤처 캐피탈과의 매칭 펀드가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VC와의 매칭 펀드. 참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좀 호기심도 많이 가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시장에만 처음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좀 기술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벤처 사업가라면 좀 해외로 먼저 좀 이렇게 진출하려는 본 글로벌적인 그런 DNA를 갖고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본 글로벌 DNA. 네, 본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본 글로벌 DNA. 야, 저도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많이. 본 글로벌 DNA. 예. 자,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좀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사실은 어느 부처 못지않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아주 신속히 집행이 됐습니다. 규모도 꽤 컸고요. 그래서 그 덕에 당장 시급한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 뭐 객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리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럼 앞으로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좀 뭐 일각에서 좀 그 비판하고 있는 뭐 퍼주기식 지원을 할 거냐. 뭐 이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좀 이렇게 양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자영업자들 지원 계획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관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약 370만 사업자들이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현재의 과제를 보면 삼고라는 그 현실을 그대로 맞부딪히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부채가 증가한 부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특히 증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이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또 경영 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또 변화하고 있어요. 온라인 배송을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에 가서 경험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소비하려는 그러한 추세들도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지난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긴급 대응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저리 대출을 좀 더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나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리도 감면해주고 상환 유예도 해주고 만기 연장도 해주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한정적으로나마 원금도 감면을 해준다라는 방침을 정부가 지금 세워서 발표를 했죠. 예. 네.
이러한 것이 긴급 대응 플랜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하신 분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채무의 조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을 패키지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긴급 대응 플랜 안에 또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트렌드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분명히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 직접 소상공인들이 그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사실 좀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 디지털화된 기기들을 소상공인들이 도입을 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스마트 공방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걸 또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건데요. 마치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벤처를 선별해서 육성하듯이 소상공인들 중에도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육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 그래서 결코 5명 이상을 채용하면 안 된다라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은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일하게 하고 그 이상으로 매출은 계속 늘려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준을 바꾸는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점에서도 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규제 전봇대를 좀 과감하게 좀 드러낼 그렇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부 지원 정책이 가지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를 줄인다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이 커간다는 것은 그 지역 상권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나홀로 커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과 함께 그래서 로컬의 상권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로컬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상권 기획자라든지 동네 상권 발전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런 상인들을 정말 동네 상권 잘 발전소. 도와줄 수 있는 상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네. 정말 지역 단위의 조직들이 활성화된다면 이 대책이 훨씬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조주현 차관님한테 이제 대한민국 그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의 어떤 진짜 업그레이드 전략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동네 상권 발전소까지. 네, 동네 상권 발전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커가는 기업들이 우리 동네 벤처스타, 우리 동네 스타벤처리죠. 네, 스타벤처 이렇게 명명도 해봤습니다.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좀 약간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상권이 또 번창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지역이 또 이제 사실 활기를 띠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출입기자가 다녀왔었는데 네. 서울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 동행축제가 이제 아주 그 성황리에 끝났어요. 상당히 좀 외초 계획보다 좀 길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대내외적인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이 뭐 평가하시는 어떤 성공 요인, 그 성과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신지 들려주시죠. 성공 요인은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지만 SNS를 통한 홍보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10배 내지 100배의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출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획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가 이 부분인데 전체 매출은 1,200억 원이었는데 이걸 일평균으로 나눠보면 작년하고 좀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일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16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보여졌던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좀 자평을 해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일찍부터 TF를 준비를 해서 제품의 선별이라든지 홍보 전략들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내수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한 대기업과 유통 플랫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또 이 계기를 잘 살리려고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네.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대기업, 유통 플랫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 상인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이제 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이렇게 지지율이 뭐 높다 낮다 뭐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리는데 사실 좀 중기부가 요새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어려운 계층들을 딱 포인트 해가지고 특화된 어떤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어떤 뭐 경쟁력 강화 이런 방안들을 보면은 야, 이대로만 진짜 제대로 가면 정말 이 아래에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그 상생의 기운이 좀 이렇게 뻗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는데 뭐 그런 점에서 차관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경제의 기틀을 닦겠다 이런 사실은 이제 중기부의 이제 목표도 이제 있습니다. 이 공정경제 사실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이 공정경제를 이루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고 이제 관찰하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일례로 이 중기부가 내건 게 납품 단가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법제화하겠다. 뭐 이런 아주 의지가 뭐 장관님도 그렇고 특히 뭐 차관님도 아주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납품 단가 연동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제 제가 보니까 좀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들의 14년에 걸친 염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14년 전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9월 14일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습니다. 네. 이때 참여한 위탁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탁기업의 수가 41개 기업, 그 다음에 수탁기업이 294개사. 상당히 많은 규모의 숫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체결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이러한 연동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서약들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사실은 출발은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되는 것이고요. 좀 부정적 제값받기.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는 아주 안 좋은 관행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는 위탁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에서 일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각 업체들마다 사용하는 원자재, 원재료가 다 다르고 비율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각 개혁권에다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법제화하고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한 우리 자본주의하고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하시고 너무 심한 규제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협약식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참여한 300여 개의 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낸다면 법제화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납품단가의 후려치기 이게 사실은 오랜 관행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이 납품업체 간의 어떤 불공정한 어떤 이런 관행들이 좀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어디에다 이제 항의도 못하고 이거를 꼭 이제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좀 진짜 이런 관행이 바뀐다면 이보다 큰 어떤 그 이른바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공정경제를 향한 큰 진전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행과 문화의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진일보한
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업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뭐 내놓으라 하는 아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아 이게 좀 그냥 말로 이게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어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조업 혁신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혁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 이런 이제 용어로 많이들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숫자 이런 거를 좀 확대하자 이런 거에 좀 이제 정책의 방향이 좀 맞춰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이 스마트 공장의 구축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지원이 좀 바뀔 것인지 이 얘기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정부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해왔고 이 금년이면은 3만 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3만 개가 된다는 거는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놓고 볼 때 한 공장 내지는 두 공장 건너 하나씩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걸 해봤다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공장을 해본 업체들은 생산성 면에서 약 3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요. 품질 면에서는 43% 정도의 개량 효과가 있었다고들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보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년 말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약 25% 약간 모자란 정도에서 이 고도화를 이룬 스마트 공장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조 혁신을 끌고 가고 우리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단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에 대한 경영 판단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이제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인데 경영 판단까지 자동화. 지금은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된다. 어떠한 예를 들면 납품에 있어서 뭔가 오더를 새로 내야 된다든지 재고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까지도 경영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고도화된 상태이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그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한다는데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업체들 중에 약 40%까지는 이 고도화된 업체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스마트 공장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 말씀드린 고도화 업체 중심으로 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중소제조업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미래형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거래를 한다든지 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든지 데이터 거래까지 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스마트 공장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니까 이 모니터링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면에 교육도 이제 또 필요하고 역점을 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경영 판단까지도 이제 자동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의 이른바 이제 고도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제조업의 한 40%까지 늘리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그러니까 40%까지. 저희 모니터 방송 생활산업부도 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도할 테니까 우리 차관님의 무신양면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차관님과 한 2시간 정도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정말 속 깊은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여러 가지 어떤 혁신기업 지원이라든가 스타트업 지원,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경제의 어떤 기틀을 닦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혁신,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짚어봤는데 정말 뭐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고 그만큼 좀 보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 어깨가 다시 한번 좀 무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한번 좀 그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애로라든지 리스크 요인을 극복해야 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네. 근데 경제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중요한 목표는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야 된다. 중소제조업, 중소서비스업이 진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역량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존과 상생에 대한 그 경영 마인드를 좀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기업과 소비자라는 관점도 있고요. 또는 정부라는 변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업 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더라도 오프라인 경제는 항상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부문에 있어서는 이 오프라인 경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내에서의 경제정책들, 중소기업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과 로컬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또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로컬이 가장 중요한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글로벌과 로컬을 같이 놓고 보는 중소기업 정책, 경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IMF 당시에는 제조업 재정비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디지털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까지 불황 속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는 늘 민간 기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상황에 맞춘 규제 개혁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